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제가 화실에 왔는데도 물통에 있는 물이 얼을 정도로 지금 추위가 대단합니다. 마흔에 관하여 오늘은 정여울 산문, 비로소 가능한 그 모든 시작들, 한결의 출판. 제가 소장한 지 조금 됐긴 했지만 오늘 또 다시 읽어봅니다.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작가 정여울이 기록한 홀가분하고도 뜨거운 마흔의 순간들. 제 나이가 41, 42, 81년생인데 일찍 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들은 42이고 제 나이는 41가 되었는데요. 40살에는 여자로서 큰 하나의 달라질 수 있는 시간들, 새로워질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40이 되면서부터 새롭게 많은 일들을 꿈꾸게 되었고 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구입을 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절대로 20대나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는 영혼의 허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항상 사랑에 굶주렸고 타인의 관심에 일희일비했고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물음이 지나쳐 스스로를 학대했다. 돌이켜보니 젊음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마흔은 내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나이다. 30대까지만 해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만 있었지 진심으로 꾸밈 없이 나를 보듬지 못했다. 마흔 이후 나는 내 그림자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콤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있음을,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나의 어엿한 일부이며 사랑하고 돌봐야 할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마흔은 내 그림자와의 행복한 동거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중년은 결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비로소 나 혼자만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 지혜와 용기를 굳이 저 멀리 타인의 참고 문헌에서 꺼내오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시기, 그리하여 내 안에 깃든 밝음과 향기만으로도 능히 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배심이 두둑해지는 시기, 그것이 바로 찬란한 마흔이라는 시간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아주 많이 와닿습니다. 마흔이 되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더 든든한 생각들, 든든한 마음, 하지만 41, 42이 되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때이건 젊고 늦지 않은 시간이다. 뭘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여울,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책으로는 많은 책들이 있군요. 정여울 작가님, 마흔에 관하여 비로소 가능한 그 모든 시작들. 마흔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내겐 너무도 찬란한 마흔을 위하여. 어린 시절에는 30이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고 40이 되면 인생에서 더 이상 새로움이란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30의 삶은 하루하루가 박진감 넘쳤고 40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눈부셨다. 40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나이 드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나 떨쳐버려야 할 원죄가 아니라는 것을.
삶을 소중히 가꾸는 사람에게 나이 드는 일은 오히려 찬란한 축복임을, 우리가 삶에 온갖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삶은 불행을 던져줄 때조차도 엄청나게 값진 무언가를 안겨준다. 마흔 이후의 삶은 결코 인생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들여온 모든 신간의 흔적이 응축되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시기, 오직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모든 꿈들이 눈부시게 날개짓을 시작하는 시기, 그런 시기다. 마흔 이후의 삶은 우리 삶의 어엿한 일부이자 가장 빛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20대처럼 뭐든지 서두르느라 허둥지둥 불안하지 않고 60대 이후처럼 몸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 마음만 앞서지도 않는다. 중년은 육체의 젊음과 영혼의 지혜를 동시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중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중년 또는 마흔이라고 하면 폐경기나 노후 준비 같은 우울한 단어가 먼저 생각난다는 것이다. 나는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다. 마흔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마흔은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나이가 아니라고. 나는 마흔 이후에 내가 20대나 30대의 나 자신보다 훨씬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물론 체력과 활력은 20대나 30대를 따라갈 수 없다. 몸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고장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흔 이후 일과 인간관계에서는 확실히 그동안 노력해왔던 증거가 쏙쏙 드러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기도 하고 내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10대와 20대, 30대와 40대를 비교해보면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절대로 20대나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는 영혼의 허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항상 사랑에 굶주렸고 타인의 관심에 일희일비했고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이 지나쳐 스스로를 학대했다. 돌이켜보니 젊음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좀 더 자신감 있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성격으로 타고났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났기에 더더욱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없었다. 마흔은 내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나이다. 30대까지만 해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만 있었지. 진심으로 꾸밈 없이 나를 보듬지 못했다. 마흔 이후 나는 내 그림자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콤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있음을,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나의 어엿한 일부이며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마흔은 내 그림자와의 행복한 동거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마흔은 멀리서 그저 아련히 반짝이기만 했던 삶의 숨은 가능성들이 이제야 그 빛을 발하는 시기다. 그저 다음에 돈 생기면 해봐야지,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해보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더 늦으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도 함께 느껴지는 나이다. 30대만 해도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마흔 이후만큼의 절실함은 부족하다. 이제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젊음이 내게 가져다 준 것들을 조용히 곱씹으며 지나간 시간의 무늬를 헤아려 보는 시기. 그런 아름다운 자기 발견의 시간이 바로 마흔이다. 어렸을 때는 타고난 재능이나 집안 배경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정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투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내가 견디고 다듬고
보듬고 마침내 완전히 껴안은 마흔이라는 시간이 아직 마흔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젊은 독자들에게도 마흔이면 한창 때 아닌가 하며 지나간 마흔을 애도하는 독자들에게도 따스한 마음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중년은 결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비로소 나 혼자만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 지혜와 용기를 굳이 저 멀리 타인의 참고 문헌에서 꺼내오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시기. 그리하여 내 안에 깃든 밝음과 향기만으로도 능히 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배심이 두둑해지는 시기. 그것이 바로 찬란한 마흔이라는 시간이다. 마흔은 내게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과 보상이 좋더라도 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을 구분할 지혜를 주었다. 마흔을 통과하며 나는 지금 당장 내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사흘 뒤에 내 감정을 추스린 뒤 그 사람을 마주하는 차분함을 배웠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이 시간은 때로는 1mm씩, 때로는 한 뼘씩 나를 자라게 하는 기회임을 깨달았다. 더 젊어 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제 나이의 무게에 걸맞는 지혜와 용기를 지니기 위해 애쓰는 나날들이 내게는 기적 같은 신비와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다. 마흔이라는 나이에 묻어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 고맙다는 말과 40대뿐만 아니라 20대인 자신이 읽어도 나의 딜무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는 메시지가 특히 나에게 힘이 되었다. 오래오래 숨기고 싶었던 나의 상처들, 꼬깃꼬깃 접어서 마음속 깊은 비밀의 서랍에 넣어두었던 상처들을 이야기할수록 독자들은 내게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와 주었다. 책 속의 문장을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마흔이란 아름다운 오솔길을 산책하는 기분이었다. 책을 쓰는 내내 어떤 환한 기운이 나를 따스하게 비춰주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업무와 인간관계에 치여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힘들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마흔에 관하여 원고 써야 하는데 이 책을 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도 내 지친 감성의 근육이 어디선가 상쾌한 에너지가 샘솟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따스한 손길이 내 지친 등짝을 가만가만 토닥여주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과거의 힘이, 내가 지나쳐온 모든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힘겨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었던,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견뎌왔던 시간의 향기가 나를 매번 다시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켜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상서로운 힘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열어둔지도 몰랐던 창문에서 끊임없이 따사로운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 밤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신비로운 햇살이 글만 쓰느라 눈이 퀭해져 버린 나를 변함없이 비춰주는 느낌이었다. 그 빛의 힘으로 이 책을 끝까지 써낼 수 있었다. 그 빛은 아마도 아주 머나먼 곳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여전히 나를 모르지만 언젠간 나의 멋진 친구가 될 미래의 독자들이 아닐까. 이런 즐거운 상상으로 마감의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 실로 많은 일들이 나를 스쳐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내 영감의 마그마에 불을 지펴준 수많은 벗들, 특히 에지디오와 문혁, 영선, 희수, 제이, 혜진, 제이님, 케이님, 정민씨, 선영씨, 길씨, 오늘도 내 서글픈 그림자들을 들쳐업고 함께 낑낑거리며 걸어가는 승원, 그리고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난 그리운 벗 제이에게 이 책을 바친다.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온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다가오는 마흔이 당신의 숨은 가능성을 시험해 볼 가장 찬란한 기회가 되어주기를. 나를 지켜준 그 보이지 않는 희망의 햇살이 여러분의 마흔에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모든 시간에도 해맑은 빛을 비추어 주기를. 2018년 가을의 끝자락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된 이 느낌조차 아름다운 새벽에 정여울. 새로움의 시간, 나다울 시간, 화해의 시간, 깊이에 눈뜨는 시간, 실현의 시간. 새로움의 시간. 설레고 기특하며 눈부신 시간. 여울씨, 시스젠더라는 말 알아요? 얼마 전 문학상 심사로 한자리에서 만난 K 작가가 물었다. K 작가는 나보다 훨씬 위세대인데 그녀는 알고 나는 모르는 신조어가 있다니. 질문을 듣는 순간 살짝 위축이 되고 말았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긴 싫은데 머릿속에선 어떤 벨도 울리지 않았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딱 걸렸다라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의 반대말이라고 귀뜸했다. 트랜스젠더는 몸과 마음의 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이니 몸도 마음도 여성이거나 몸도 마음도 남성인 보통 사람들을 다 시스젠더라는 것이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를 헤테로섹슈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트랜스젠더도 자신들만 일방적으로 대상화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정상인을 행세하는 사람들을 시스젠더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 신선한 충격. 이건 정말 멋진 신조어다. 스스로 정상이라고 보편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가슴 뛰는 반격 아닐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구나. 요새 나는 신조어나 줄임말에 급속도로 취약해져 버렸다. 예전에는 대화의 맥락 속에서 저절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너무 궁금해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처럼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어본다. 얼마 전에는 PV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한참 헤맸다. 알고 보니 페이지 뷰의 줄임말 조회수의 다른 말이란다. PV. 미안한데 그 단어 뜻이 뭐예요? 내가 신조어나 줄임말의 뜻을 물어보면 상대방은 약간 실망한 얼굴로 그러나 친절한 애정을 듬뿍 담아 나에게는 너무도 낯선 그 단어를 설명해 주곤 한다. 30대 초반에 아주 싱그럽고 통통 튀는 상상력을 가진 N 기자에게 며칠 전 새로 배운 단어는 읽씹이다. 문자를 읽고도 씹어버리는 답장을 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하여 읽씹이라고 한다는데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에 강렬한 통증이 전해졌다. 단어의 모양새는 다소 경박한데 풍기는 뉘앙스는 너무도 처절하다. 어떤 신조어는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듣는 순간 남의 일 같지 않고 불현듯 생사를 도려낸 것처럼 가슴이 쓰라리니까. 얼마 전 나도 가슴 시린 일씹을 당했다.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배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 M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조만간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선배의 장례식에 만난 친구의 뒷모습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위어서 뒤돌아서는 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따뜻한 저녁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친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섭섭한 마음보다는 세상엔 내 힘으로는 절대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힘겹게 받아들이는 중이다.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0년 전이었다면 엄청나게 섭섭하고 어떻게든 그를 만나 위로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결코 어루만질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를 하염없이 걱정하는 내 마음보다는 이런 내 걱정에 반응조차 하기 힘든
상대방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호된 마흔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요즘, 어떻게든 점점 위축되는 마흔의 멘탈을 회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중년의 창조성에 대한 자료들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다. 중년이 단지 쇠락과 후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 영감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까? 나는 중년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검색해 보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우리는 중년에야 비로소 신을 닮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력을 갖는다. 눈이 번쩍 뜨인다. 중년이 쇠락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뇌과학,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의 힘을 빌어 설명한 중년의 발견이란 책이었다. 어디서 많이 본 책이다 싶어 내 방 책꽂이를 살펴보니 이미 오래전에 사놓고 아직 내가 중년은 아니잖아 라는 안일한 자기 방어 때문에 밀쳐둔 책이었다. 다시 읽기 시작한 중년의 발견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다. 중년 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나 폐경기 같은 우울한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중년이란 오히려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진정한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빠르게 생각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청년기와 달리 중년은 천천히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얼마 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년이 쇠락의 시기만은 아니라 창조성과 유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니 주변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흙과 백으로 양분되었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중시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에이, 네가 속은 거야. 솔직히 중년이 뭐가 좋냐? 중년을 예찬하는 논리가 있다면 그건 이제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을 더욱 알뜰히 부려먹기 위한 술책일지도 몰라. 그들만큼 냉철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나는 왠지 슬퍼졌다. 나는 이왕 맞아버린 중년, 기왕 먹어버린 마흔, 되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하고 싶다. 심지어 이제 갓 마흔을 넘겼으면서 마흔에 관해 글을 쓴다는 것이 무섭지도 않냐라며 만류하는 친구도 있었다. 물론 무섭다. 하지만 이 두려운 프로젝트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먼 훗날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미 다 지나온 중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중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생생하게 느낀 싱그러운 감정과 에피소드를 바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미 아는 것을 정리하고 다듬는 글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깨우쳐가는 삶의 진실을 꾸밈없이 생중계하고 싶다. 오래전에 느꼈던 감정을 더듬더듬 찾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더욱 떨린다. 그래서 더욱 설렌다. 나는 중년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로 잡고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모범생 마흔이 되기는 싫다. 가끔은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고 싶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객기도 부려보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실패를 하염없이 곱씹어보고 싶기도 하다. 창조성이나 생산성을 위해 내 소중한 권리, 예컨대 마음대로 망가질 권리를 포기하긴 싫다. 다만 이제 중년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 것이다. 며칠 전에는 중년이 인류의 역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동시에 지금도 발명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는 나의 논지에 적극 찬성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년에 뭔가 새로운 것,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시작한 경험을 고백하는 분도 있었다. 43세 가죽 공예를 시작했다는 S 선배는 어느 날 갑자기 바느질한 남자가 됨으로써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어릴 때는 방패연도 만들고 썰매도 만들어 보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와 멀어졌는데 이제 내 손으로 무언가를, 그것도 세상에 하나뿐인 무언가를 한 땀 한 땀 만들어간다는 것의 기쁨을 누려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지갑이나 가방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흥미롭게 듣던 이제 50대 초반에 접어든 H 기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말 붙이기도 어렵고 새치름한 인상을 풍기던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가죽이야. 나도 가죽 공예를 배워야겠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보따리가 터졌다. 분위기 그윽하게 살짝 우울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가 어린애처럼 환한 미소로 나도 바느질하는 남자가 될 테야 라는 굳은 결의를 보였기에 알고 보니 H 기자는 51세의 첫 딸을 맞이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딸을 바라보며 그는 얼마나 많은 상념에 잠길까. 그는 고백했다. 딸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무섭다고. 남들은 귀여운 딸 좀 자랑해보라고 부추겼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택시를 탔던 에피소드를 꺼냈다.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옛 이름인 서울운동장을 댔다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단다. 아유, 선생님, 요새 사람들은 서울운동장 모르는데 서울운동장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이제 인생 내려가는 일만 남았네요. H 기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우울해했다고 한다. 나 정말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집에선 어린 딸이 천진난만하게 방긋방긋 마음에서는 중년의 위기라는 단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가죽 공예를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피어올랐다. 중년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려가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에 괴롭다가도 뭔가를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어쩌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활기차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다. 그래, 중년은 노년의 앞페이지에 살짝 끼워진 부록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지혜롭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다. 청년처럼 다급하지 않게, 노년처럼 마음과 몸의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지지 않게 결코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니다.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새롭게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올라가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온 봉우리의 넓이와 깊이까지 헤아릴 수 있는 시기다. 마음속에서 분명히 들리는 소리를 참 나이 들어 주책이구나 라는 식으로 타박하지 말고 마음이 외치는 대로 따라가 보자. 내 방의 공간 배치부터 필요나 습관 때문이 아닌 내가 꿈꾸는 모양대로 바꿔보고 혼자만의 여행도 훌쩍 떠나보고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지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취미도 가져보자. 나는 요새 붓글씨를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취미인데 붓으로 한자 한자 글을 쓰는 이 순간이 미치게 좋다. 뭔가를 눈에 띄게 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소소하게 다듬고 내 마음에 차분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좋아졌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내 방 안에서 잠시 다른 나로 태어날 수 있는 소소한 취미생활을 시작하니 마음의 세포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깨어나는 느낌이다. 마흔의 문턱에서 내 삶은 분명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그 무엇이 간절히 그립고 때로는 미친 듯이 뭔가에 도전하고 싶어진다. 그런 내가 싫지 않다. 그런 마흔이 무척이나 설레고 기특하고 눈부시다. 날마다 배우며 동시에 가르치는 삶.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절실한 목마름으로 배울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목마름에는 선수다. 무덤덤함, 무심함, 무심코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아픔을 느낀다. 나에게는 무심함이나 냉담함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별것도 아닌 것을 애타게 목말라 하고 절실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남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미친 듯이 중요한 것이 되고 그 하나뿐인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오직 나만 아는 비밀의 화원을 거니는 듯 은밀하고 눈부신 쾌감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20대 시절보다 절실함이나 간절함의 밀도는 더욱 깊어진 것 같다. 내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록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는 일의 소중함을 절감한다. 40능선을 넘기면서는 더더욱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미치게 좋다. 낯선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감각은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된다. 나는 40을 앞두고 첼로를 배우기 시작하며 전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왼손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40이 넘어 그림을 배우면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색채와 형태와 질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첼로는 왼손으로 현의 떨림을 예민하게 느껴야만 비로소 친밀해질 수 있는 악기다. 첼로를 배우면서 나는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서툴지만 글씨도 쓰게 되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는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형태와 색채가 예전과는 다른 얼굴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황금빛과 오렌지빛이 7대3의 비율로 섞인 듯 오묘한 빛깔로 타오르는 저녁 노을 아래 흔들린 억새의 춤사위를 보았다. 나도 모르게 탄식을 금치 못했다. 저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뿐인 이 순간을 내 손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열망은 실현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더욱 격렬한 순수성으로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나는 첼로나 그림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의 희노애락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오직 배움 그 자체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나는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에게 40의 기쁨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40은 내 안의 숨은 잠재성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야말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잘하지 못해도 좋고 재능이 부족해도 좋으니 오랫동안 꿈꿔오던 그 무엇을 꼭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심정으로 배워볼 만한 나이라고. 더 이상 이게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 내가 과연 이 일에 재능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과도한 질문을 퍼부으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좋은 나이. 이 나이쯤 되면 독학도 두렵지 않고 선생님의 꾸중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두렵지 않으므로 모르는 것이 있어도 예전처럼 눈치 볼 것 없이 꼬박꼬박 담담하게 물어보게 된다. 다가오는 40이 두려운 젊은이들에게 나는 말해주고 싶다. 40은 참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기 좋은 나이라고. 나는 첼로를 연주하며 내가 들어서 아는 음악과 내가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낀다. 음표의 존재를, 쉼표와 페르마타의 존재를 하나하나 느끼며 음악이 분절하는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헤아린다.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좋다. 이것으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해도 좋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 음악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나는 외로움도 권태도 절망도 기대조차 잊는다. 이런 순수한 기쁨을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다.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삶의 정수를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는 순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배움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무언가를 다시 읽어서 아는 것과 속속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깨닫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된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는 예스와 노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나다.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해봐야 아는 알 수 있는 것들을 향한 배움의 열정은 우리의 권태로운 삶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킨다. 이선 호쿠의 감독의 다큐멘터리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를 보면서 나는 배움의 기쁨으로 삶을 바꾸는 피아니스트 번스타인의 감동적인 가르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피아노를 향한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 심장이 따끔거렸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삶의 소중한 일부였던 피아노를 내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고 피아노마저 포기한 것을 아님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가장 깊은 울림을 갈구한다는 것을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지금도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구겨 넣느라 배운 걸 복습할 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이런 고민은 행복한 축에 속한다. 무려 90이 가까운 나이에도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름다운 글까지 쓰는 번스타인의 인생을 엿보고 나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로소 감이 잡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가르치며 배우는 삶, 배우고 글 쓰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솔로 피아니스트로서의 화려한 공연을 포기했다. 그는 더 높이 날아올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우뚝 설 수 있었지만 그 빛나는 성공의 길 대신 조용하고 고독하나 아무것도 결핍되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 그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최소한의 가구만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감수성의 재벌처럼 보였다. 그래,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것들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하고 충만한 삶 또 있을까? 나는 뭔가를 가르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가르침의 행위 속에서 배우는 것에는 뜨거운 열정을 느낀다.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깃들어 있다. 수업을 준비하느라 미리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가르침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처럼 생각이 듭니다. 가르치면서의 배움, 그 또한 그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걸 저는 알죠.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아니면 어른들과 성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서 제 삶이 그림의 삶,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책을 접하면서 책과 그림과 저의 삶을 떼지 않고 싶은 만큼 흡족하고 내 가슴이 단단해지고 꽉 차지는 그런 기분 더욱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더욱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